일단 이렇게 불빛을 처음 켜놔요. 그럼 좋다 좋다 좋다, 이게 30분을 많이 못 견디세요. 1시간 2시간을 저희가 기본으로 태우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녹았을 때 처음 녹는 그 자리를 기억한대요. 다음번에 또 태웠을 때 또 그 자리만큼 녹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도 뒤에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나 저번에 요만큼까지 녹았었는데 난 이만큼만 녹는 아이야 라고 기억을 한대요. 출생의 공적 확인이라는 것이 아동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좀 실제 사례로 경험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내년에 좀 해보고 싶은 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 확인증 같은 것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주민청원도 좋고 어떠한 로비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법이 궁극적으로는 개정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법 개정은 늘 그렇듯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법률론이 해소되지 않아서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당장의 출생 등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동들의 출생의 확인증을 구청장이든 시장의 명의로 발급해주는, 물론 거기에는 부모의 인적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태어난 연월 일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근거를 만들고, 그것이 공적 기록으로서의 출생 등록의 의미를 알리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면 그 사례가 누적됨으로써 좀 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별로 분리가 돼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별로 인원수를 다르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권 위임자는 저희들은 그 위임자 중에 역동성이 있는 그룹 3분의 1, 그냥 그런 기관이나 단체 등 종사자들 분들 나머지 3분의 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역동성이 있는 한 30명 그룹들은 다 같이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명 받을 때 유의사항.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저희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시흥시 주민들이 움직이게끔 동력을 가져다 드리는 역할이거든요. 이 이슈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필요성을 실감하고 그걸 주변에 확산시킬 것인가. 법무부가 늘 반론으로 제기하는 게 출생신고 안 된 애가 몇 명이나 되느냐, 1%도 안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이 몇 명이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사회 보장관리번호로 보육료를 수급받은 아동수를 추출해보니 41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세상에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는 아동은 불법, 임신매매와 실종 같은 심각한 아동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로 최근 3년간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되어 출생 등록이 안 된 상태에 있는 아동은 최근 3년간 총 178명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는 현 시점에서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이제 시흥시를 생각하고 우리 동네 연구소에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던 거죠. 한 가지만, 출생 통보를 이제 병원에서 바로 하면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갖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바로 그 아이를 출생 통보를 해버리면 이 엄마라고 하는 이제 아주 안 좋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병원을 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발제나 서영교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3자의 법률상 추정을 받는 자녀, 그러니까 유부녀가 이런 혼인외의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통보를 했을 때 그럼 부를 누구로 기록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냥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살고 싶은 동네의 지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좀 서로를 그런 돕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부분 저희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냥 단순히 출생 등록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겠지.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부터 저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는 그 어떤 순서대로 가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 지금 마음이 어떡하지? 늦게 끝내드리면 안 되는데. 부모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요. 이후부터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출생신고가 부모가 직접 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한 달 이내에 해야지만 되잖아요. 네. 신고는 출생신고. 안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태료 면제해주나요? 과태료도 내죠. 과태료도 내죠. 법률상 남편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C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B는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D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래 남편이랑 이혼하고 재혼을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도 혼인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친자관계는 해소해야 합니다. 기난자와의 친자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이혼하고 네. 분하고 이제 친자라는 걸 또 증명하고 여기서 채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B밖에 없어요. 또는 C가 해야 되는 거죠. A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B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C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B는 A의 특별 대리인 A 입양. 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은 할 수 없어요. 아, B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B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C의 아이가 되니까. 그러면은 원래 남편이랑 이혼하고 재혼을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도 혼인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친자관계는 해소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람 피우면 안 되지. 출생신고를 못하게 이렇게 공고한 가족제도 아니면 네. 아니면 소위 정상가족 제도 안에서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지금 현행 법이 그렇긴 해요. 실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이가 출생되고 그게 등록되는 그런 방식이 아동의 인권을 지켜주기에는 좀 부적합한 방식이라고 사실 나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참 지자체장이 아니 그러니까 쟤를 버려가지고 주워야 되나? 그게 더 쉽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얘를 기관에다 넘기면 얘를 출생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된 애를 입양하는 게 훨씬 더 절차가 더 편하고 신부모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는 거죠. 가족의 구성적 청위의 복잡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혼외자라든지 이거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오지만 사생아 혹은 혼외자 혹은 미혼 부예자, 미혼 모예자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 등록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으로 아이가 등재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의 인권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현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 people or adoptees sort of the option later on if they want to look, they can look. So for example, like me, there is no information at all on my anything related to my birth,
birth parents, identity, birthplace, all that's unknown. So 입양인한테, 그러니까 꼭 입양인이 아니더라도 출생 기록이 있고 없고는 한 인간한테 어마어마한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제 자신이 일단 그랬었고, 제가 입양이 되고 그 기록,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입양이 된 걸 모르고 자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부모님의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고, 중학교 때 이제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 입양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이제 일단 입양됐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도 충격이었고, 나의 기록이, 나는 그럼 누구인가라는 그 충격이 또 되게 컸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50이 됐으니까 4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셋째 나니까. 근데 아이가 딱 나서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입양돼서 갔을 때 나이쯤 됐던 것 같아요. 1살 때였으니까. 1살 조금 넘었을 때인데, 애를 딱 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얼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 자신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만할 때 엄마의 품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겠네. 남자친구하고 사이에서 이제 임신이 됐고, 그리고 아들을 출산했는데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가 아이를 입양 보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입양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는 딩크족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이랬었는데,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미술. 그러면서 아이들 항상 만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부모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한 아이가 설아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 가슴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가, 그런데 꼭 내가 낳지 않은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양을 생각하게 됐어요. 축하한다 이 말 한마디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 애를 낳았어. 우리는 애 낳는데 축하한단 말이 아니라 어떡하냐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 사실은. 어머, 어떡하네? 애를 낳는데? 저 어떻게 키우지? 키운다 그래도 저 애가 불쌍해서 어떡하지 보고, 안 키운다 하면 아유 쟤랑 애를 입양 보냈는데 저건 어떡하지, 막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누구도 단 한 명도 이렇게 축하를 해준다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낳겠다는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조그만 애를 어떻게 보낼 수 있었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한 3년을 힘들었어요. 바젤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23세 된 여자 청년 하나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내가 입양인들을 알지 못했어요. 스위스 살면서도. 입양의 본질은 한마디로 세파레이션이다. 세파레이션. 분리, 세퍼레이션. 세퍼레이션이다. 입양의 본질은 이거다, 자기는. 이렇게 비 오잖아요. 장마 기간이나 좀 전화 와요. 카톡 오고. 언니, 준서는 얼마나 컸지? 우리 애도 그만큼 컸겠지?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야기한 일이 내 삶의 일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입양의 본질은 복지가 아니라 자기는 세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한테 이제 아픈 질문들을 많이 했죠. 나 왜? 나를 왜 데려왔어? 라고 질문하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그 질문은 어머님한테는 상처죠.
이제 물론 그 선택을 해서 저를 데려다 키우신 거긴 하지만 내가 그 질문을 했다는 거는 나는 당신이 싫어 라는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특히 어머님 얘기하면은 아직도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좀 아리다고 해야 되나? 그러네. 아유, 말을 못 읽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도 있고 감정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엄마도 아니다. 내가 이러려고 진짜 왜 입양했지? 나한테는 사랑이 없다. 과연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매일매일 힘든데 그래도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면서 갔더니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입양 자녀들이다 보니까 내가 낳아서 키운 자녀랑 좀 다른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의 그 역사와 정보, 자신이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어떻게 지금의 삶으로 들어왔는지가 아이는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받아들이고 정체성을 형성해 가잖아요. 그 부분을 아주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게 입양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상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것을 부모가 되게 안전하게 계속 버티면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밖 출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은 혼외자라든지 미혼 부모라든지 사실혼의 부와 외국의 모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 출생통보제를 도입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와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회피할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명으로 상담을 하고 이러한 상담기관이 있다라면 어떤 임신 출산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본인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하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기관에서 이제 복지로 해결될 수 있으면 가장 쉽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보호 출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보호 출산의 절차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출생 신고에 대한 이 법 국회 이번에 이 보호 출산법 이거는 나라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법은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유럽 쪽에 복지국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관심을 가지고 갔으면 이 법 성공한 건 다 알 거예요. 독일, 프랑스가 다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그 성공한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법을 이번에 뭔 법이야 그게? 보편적 출산제 말씀이시죠? 이 보편적 출산제. 이게 보편적 출산제야 이거는 성공하지 못한 법이에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법을 주장하지 말고 성공하고 지금 잘 되는 법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베이박스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은 그대로 정부에서 이게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나라를 살리는 거니까 지금 별법 다 나오고 뭐 이렇게 돈 많이 주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선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아동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신념하에 최선을 다했다라고도 존중을 하지만 우선은 저는 베이비박스 솔직히 이건 베이비박스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실 아동의 유기라는 선택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줬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그러니까 아동의 유기를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베이비박스로 기능하는 그 박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의 공적 기록이 잠탈된다라는 거예요. 출생등록의 핵심은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 내 출발점이 어디인지 안다라는 건데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은 나의 부모를 알 권리를 원청적으로 봉쇄당하는 거잖아요. 그 운영 주체는 아동을 유기하는 당사자,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놓고 가는 당사자와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들의 기록도 갖고 있고 또 일부는 뭐 쪽지 등으로 인적사항을 남겨놓고 간다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사적 기관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운영인 것이고 결코 공적으로 기록이 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출생을 했을 때에 가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열리면 출생 신고된 아이들은 보육원에 가지 않죠. 출생 신고된 아이들은 입양기관이나 또 그 위탁기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제 그대로 다 되고 이 가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에 실리지 않는 거예요. 입양기관 갈 아이들은 입양에 가서 엄마가 이제 상담을 거쳐서 입양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는 가명 출생 신고를 해서 입양을 보내고 또 나중에 찾아가겠다. 1년 후에 찾아가겠다. 1년 후에 찾아가겠다 하는 아이들은 이제 위탁기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생 신고된 이 내용은 가정법원에 아니면 그 여성가족부나 이런 정부기관에 이게 보고가 되면 연락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만이 연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국가가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청이 하고 그리고 많은 병원들도 국가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아동보호 체계가 국가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아원들도 다 민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상담시설 거기는 이제 보호출산제를 하는데 상담은 민간기관이 하는 거예요. 너 보호출산제로 아이를 낳고 싶어? 민간기관이 해요. 그럼 민간기관이 병원을 소개를 해요. 병원을 소개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진짜 엄마에 관한 기록은 민간기관이 작업해가지고 봉투 속에 감추고 그 서류를 이 민간기관이 만든 출생등록에 관한 서류를 민간기관이 만든 거를 시군구청장에 보내주면 시군구청장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 NCRC로 가고 그냥 NCRC로 가서 거의 보관하고 그냥 가짜를 이쪽에서 시군구에 보내주면 시군구가 그거를 출생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공무인데 국가의 공무가 그 사태의 진실을 알고도 이거를 숨겨주기로 시군구가 결정하면 좋은데 민간이 만들어준 서류를 시군구가 받아가지고 그냥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이제 베이박스 왜 여기는 버려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냐면은 엄마들이 아까 이야기 했나 모르겠다. 엄마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이 아이만큼 살려야 되겠다. 제주도에서 오는데 16시간 걸려요. 비행기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안 태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인천까지 왔다가 인천에서 택 타고 오는데 16시간 걸려요. 16시간. 그래도 그 아이만큼 살리려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데려왔다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18명이나 돼요. 제주도에서 여기 오는. 그래서 여기는 엄마들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버려진 아이들 아니에요. 지켜진 아이들. 보호된 아이들. 그래서 이게 이제 명칭도 좀 잘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 아동을 상담하는데도 그렇고 아동을 보호하는 다 민간이에요. 쉽게 말해 입양기관이 상담실을 열고 입양기관이 아동보호소를 열어서 우리 민간에서 다 짝짝꿍 할 테니까
시군구청이나 이런 데는 우리 한 대로 따라와줘. 여기서 다 비밀을 생산할게.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받아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게. 그런 법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도 이제 몇 년 전에 엄마가 아이를 이제 맡기고 갔다, 보호를 하고 갔다. 그러면 엄마가 찾으려고 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리고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이박스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무도 안 와보고 이제 이럴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자기는 이제 정당화시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 많이 보내니까. 근데 양육보다 입양이 빨랐어요. 단지 용기가 없고 사회적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그 편견은 그 아이 엄마가 만들어 놓은 편견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그 편견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 엄마한테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너 잘못될 수 있는데? 이러다 큰일 날 텐데? 네 미래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협박인 거죠. 그 편견을 또 이용을 하고 또 협박을 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동의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이 충돌하는 권리이냐? 저는 결코 충돌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숨어. 이런 메시지가 지금 그 보호 출산제의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호해 주겠다는 사람이 뭐 입양 부모이든 사회든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너는 그냥 숨으면 돼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정말 그 상대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우선 들었어요. 미혼모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 발 더 뒤로 물러나 주는 거죠. 더 숨자, 더 뒤로 가자, 더 안전하게 가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우선 전 너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던 방향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유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그러면 밖에서 버려서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밖에서 버려져 죽는 일은 없어야 되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아직 할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하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라고 하는 게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 거지. 이제 베이박스가 없는 나라가 좋잖아요. 베이박스가 없다는 걸 뭐 말하냐면은 법제도 행정으로 철저하게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또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법이 정말 통과되어지면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됩니다. 생명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면 베이박스 올 일이 없죠. 안 그렇겠어요? 베이박스 올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징적으로 남겠죠. 베이박스에 아이들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베이박스가 필요해요. 버려졌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 치면 또 그 생각을 빨리 접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낳았는데 여의치가 못하여 내가 너를 키울 상황이 되지 못하여 이렇게 입양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그 충격이 덜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런 답을 들을 수가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게 큰 것 같아요. 같이 이걸 보고
이 외의 질문들이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정리된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 보완할 수 있을까, 이거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도 누구도 그 아이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심각한 아동 학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을 엄마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어려운 조건이 되죠. 일반 아이들과는 다른 더 많은 병원비를 내야 되고. 그럼 왜 어떤 사례가 출생등록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생명에 대한 존중, 생존의 문제라는 거 아이에 대한 아이는 뭐 국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바꿔줄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등록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세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출생 신고라는 거는 국적을 획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데 부모가 미등록인데도 그런데 이제 외국 국적의 아동의 출생 등록을 여기서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이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뭐 A 국가 국적을 가진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국적법 3조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죠.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대한민국 국적인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인지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국적가를 신고를 법무부 장관할 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절차 하나가 더 있는 거긴 해요.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출생 등록을 시켜주면은 외국인이면은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냐? 라던가 뭐 국적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또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뭐 그런 효과를 주장하거나 뭐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사실로 바로 부여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한국은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어야 원칙적으로 국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귀화를 해야 돼요. 귀화는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는 절차이고 어떤 다양한 요건들을 봐요. 선량한지, 돈이 많은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지 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엄마가 미등록에서 이제 한국 국적을 땄을 때 이 아이도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하는 거네요. 그때 다시. 이게 보통 근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딴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는 해요. 출생신고되면 한국 국적 얻는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됐으니까. 오늘 제일 포인트는 우리가 UBR을 알게 된다는 선생님들께는 상식인데 저는 막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왜 국적을 주려고 그래? 막 우리나라 난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막 이럴 때 말씀하신 보편적 출생 등록이라는 거야 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쨌건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생존을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의 기본적인 증명서야.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소장 선생님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다 들으신 건데. 그래서 이게 보편적 출생 등록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입에 잘 안 붙고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가 한국 국적자였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하고 미혼부인 아빠가 그 외국 국적자이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출생신고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편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셔서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후에 아빠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더 따라갔죠.
저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생존. 초점이 딱 생존이었거든. 그 아이의 생존. 국적자는 한국에 그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장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더라도 그 사실을 어디다가 기록하고 뭐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다던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그 태어났을 때 뭐 부모의 국적이 외국 국적자여서 한국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없으면 뭐 본국의 대사관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해라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죠. 현재까지도. 저렇게 외국인인 아이를 굳이 찾아서 왜 혜택을 줘야 돼? 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는 외국인이건 우리나라이건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 아이인데 그 생명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이 출생 등록이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의 가족관계 등록법은 출생신고가 부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이거는 출생신고는 아닌데 병원에서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의사가 출생 확인서 같은 거 한 통 이제 떼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게 말도 좀 어려운데 특종신고 서류 편철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떼어준 서류 정도를 그냥 이렇게 수리하는 거예요. 받아두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서류를 우리 뭐 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받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의 출생신고가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그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뭐 주민센터에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뭐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 아이의 보험이라던가 나중에 뭐 학교 들어갈 때 통지서가 날아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효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적을 막 부여하고 막대한 세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그 아이에게 주고 인간적으로 주고 그 아이가 어쨌건 누구누구에게서 태어났다는 거를 적어도 그 시점에 머물렀던 이 땅에서 이거를 증명해 줌으로써 그 아이가 미래에 어느 자기 엄마 나라, 아빠 나라에 가서 어떻게 자기를 존재를 기록하고자 할 때 기록할 수 있는 인정 서류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2020년 9월에 출생한 아동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리투아니아 국적이고 사실 아버지는 이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은 됩니다. 다만 지금 한국인 아버지와는 추정되는 아버지와는 이제 연락이 닿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엄마인 리투아니아 국적 여성이 바로 사망을 했어요. 이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 아동의 이제 외할아버지죠. 리투아니아에 계시는 이제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외가 쪽 친척들이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 손주니까 내가 이제 보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리투아니아로 잘 데려가서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등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투아니아에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갖추러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문서라는 건 그 나라 국적의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문서가 공문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서를 발행했다 해서 그 문서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인지 그 나라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발행한 국가와 문서를 받는 국가 모두 대사관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끼리는 이 인지를 첩부하면은 그 자체로 그냥 그 문서의 진실성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공문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는 데 쓰이는 절차죠. 제가 보기에는 체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낳았다라는 주장은 너무
아이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인가? 출생 등록과 체류 자격은 같이 가는 문제는 결국 또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어딘가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결국 또 여권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보편적 출생 신고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본국에 신고가 돼서 본국의 국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3개월 내에 그 여권을 들고 가야지 외국인 등록을 해주는 거여서 체류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시흥시에서 진행한 청년 조례 하셨던 분한테 들었더니 이렇게 길게 들어주실 분들은 흔치 않더라. 맞아요. 짧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서명을 요청했을 때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 라는 그게 되려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느낌이 되고 쉽게 저희 언어로 한번 출생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또 어떤 아동의 만약 부모가 출생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처하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막막했어요. 근데 되게 기뻤던 거는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의료기관이 출생 신고를 의무적으로 안 할까? 이거 빨리 의무로 하게끔 법을 바꿔야지라고 생각만 했지만 정작 큰 목표에 다가가기 전에라도 지금 당장 내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처음 출생 등록 얘기를 들었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방법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좋았죠. 저게 왜 안 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왜 안 되는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워크숍 때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들이 있구나, 맥락들이 있구나를 듣고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 출생 확인증의 필요성을 많은 이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주변의 지인, 가족이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해서 서명권, 내가 서명받을 사람에게 서명권자가 되어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 운동 자체만으로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 등록하는 수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19세 이상 주민 총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서명을 받아야 될 주민 수가 정해져 있어요. 8,285명이고요. 그러나 이 딱 8,285명만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중간에 허수도 있고 저희가 서명을 요건이 또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목표를 10,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워크숍에서 일단 이 사업에 우리 동네 연구소 담당 코디로 좀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는 그 주민 청구 조례 대표자 중에 한 명으로 또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고 걸어와요. 조정위원회까지 가면 목요일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또 가서 만나서 최대한 아동보육과에서 받아서 행정 처리를 좀 해주시는 걸로 얘기를 해봐야죠. 저희가 신청하는 처는 보건소로 해놨는데 보건소로 해놓으니까 보건소 중에서도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맨 처음에 정황보건지소로 할당을 했다가 정황보건지소에서 이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부서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다시 이제 민원여건과로 들어온 거고 그럼 어디가 적당할까 했을 때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 아동보육과가 적당할 걸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아동보육과로 갔는데 아동보육과는 아니다. 이거 오히려 여성가족과가 더 담당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대상은 이주아동이 핵심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여성가족과로도 막 문의가 갔다가 근데 결국은 출생 확인 증서를 발급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민원 여건가로 배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그니까 아니 근데 정책이 있는 거를 모르잖아요. 정책 현황을 그럼 물어보고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행정일 하셔야죠 이런 거. 아마 단독 기억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개념이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계속 호적이라는 말을 쓰는 그 관념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출생신고로 인한 출생 확인이 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공적 업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가족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등록의 행정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모습이 탁 보여요. 그러니까 이 출생 확인의 의미,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메아리 치듯이 민원 여건가가 할 일인 것 같고 굳이 필요하다면은 국내법상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구제 정도로만 조례가 적용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을 반복하시는 거죠. 이게 확인증을 발급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확인 발급 사무는 민원 여건가가 하는데 그러니까 민원 여건가가 적당하지 않냐라는 의견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그런 신청서를 접수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고 실은 적당한 부서가 할당되지 않은 채 민원 여건가로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민원 여건가 1차적으로 8월 초에 개시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8월 17일로 옮겼었죠. 근데 이제 행정에 8월 17일을 기점으로 요입당 하려고 행정에 이제 제출했는데 또 행정안에서 지연이 발생하면서 거의 본격적인 시작은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본격적인 시작이 거의 한 달 정도 늦춰지게 된 부분은 많이 아쉽죠. 이 출생 등록에 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어디도 그 어느 부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현재 법무부는 출생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등록과는 적극적으로 사실 안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주신 출생통보제 법률안과 그리고 정부안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입수해서 검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도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어떤 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넣어주시면 저희가 예산도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예산도 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되면 많은 수가 병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의료기관을 와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회피할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출생신고 때문에 입양을 포기하는 미혼모들도 많이 있죠. 이제 법원에 가야 되니까, 자기가 노출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혼모들이나 이런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의 그 부모들은 굉장한 그 출생신고에 대한 압박이 굉장하죠. 그것 때문에 자살한 그 엄마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그 현장이잖아요. 뭐만 하면 출생신고 당연한 건데 이건 정말 당연한 건데 근데 또 미혼모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왜 여기저기다가 미혼모를 갖다 놔서 미혼모들이 싫어하니까 출생신고는 놔줘야 돼요. 57살에 나는 지금 비밀이 없는데 20살에 나는 비밀이 너무 많아. 그런데 친생모와 관련되어진 입양과 관련되어진 정체성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나이가 54살이어도 여전히 22살의 나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 말로는 입양을 할 건지 양육을 할 건지 어머니가 결정하셔서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던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입양을 계속 권했던 거지.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아들이니까 아들이 혜진 씨 아들은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아들이니까 입양 보내. 그럼 딸이면은 입양 안 보내고 아들이면 입양 보내. 뭐야 그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설과 연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입양을 권하는 거. 심지어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와서 물어봐. 모유를 먹일 거예요? 물어봐. 왜요? 아니 아이를 안 키우시면 굳이 모유를 먹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는 거여서 심지어 그렇고 심지어는 애 날 때도 의사 선생님이 되게 걱정해줘.
막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겠어요. 배 째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 배 흉터를 그거는 안 되니까 힘들어도 더 힘을 줘서 애를 낳으세요. 그러는 거서 저 정말 못 낳을 거예요. 선생님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선생님 빨리요. 지금 빨리 당장. 선생님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날 수 있어요. 자연분만 하세요. 아니요 선생님 배를 째달라고 해서 자연분만 하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 그러면은 딱 10분만 더 참아보자고. 아이의 감정과 어른의 감정 두 가지가 겹쳐요 이제. 제가 만약 어렸더라면 화부터 냈겠죠. 그래도 지켜야지. 엄마가 낳았잖아. 엄마가 낳았으니까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한 적은 없잖아. 어쨌든 그 결정도 엄마가 했으니까 엄마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엄마 삶은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치만 내 삶은? 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기였으니. 혼자서 임신한 게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 놓고 나서도 키우고 싶어서 엄마한테 내가 키우면 안 되냐고 몇 번을 울면서 매달렸으니까. 왜냐면 어리잖아요. 어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린 엄마가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분명히 내 일인데도 내 안에 일어난 이 일들이 도무지 내게 일어난 일 같지 않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은 그거예요. 임신한 이 사람들한테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입양 상담의 권유가 아니라 그냥 니네 보내야 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틀린데 10대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는 더 다르겠죠. 그 어린 엄마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으로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줘서 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생신고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베이비박스 오기 전에 이미 상담을 하고 이런 뭐 정보도 주고 지원 체계도 알려주면 베이비박스 안 갔겠죠. 베이비박스 갔다가 상담하고 애를 키우니까. 시설 들어가지 않는 한 상담하는 곳이 그다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전국에 17개의 거점기관이 있어요. 미혼 모부자 거점기관이라고. 거기는 임신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아야 지원이 돼요. 여기에 들어오면 거의 3, 4일은 여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엄마를 98% 정도 이제 만나는데 98% 정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이제 프로테이지가 한 30% 돼요. 30% 되고 그 엄마들이 입양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상담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에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 출생 신고를 해야만이 입양을 할 수 있으니 출생 신고에 좀 도와달라. 전에 베이비박스에 한번 아이를 데려다 놨다가 데려다 놓는 날 제가 그날 만나가지고 되게 오래됐어. 근데 제인이랑 같이 베이비박스를 갔었는데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안에서 대학을 다녀요. 근데 집이 어디 음성인가 어디 거기였어요. 근데 주소는 거기 있고 저는 천안에서 이제 이 원룸 얻어놓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자기가 임신을 해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관할 구역으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말을 못했다고. 왜냐면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거기 가면 시골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상담이나 지원 신청을 못 하는 거죠. 등록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10대 아이들은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를 하면 이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학교에 당국에서 알게 되면 학교 못 다닙니다. 그리고 이 10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되어 있지만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 문화가 이 어른들의 이렇게 그 의식이 용납을 안 해요. 사회가 용납을 안 해요.
그때 왜 예전 논의할 때 시흥 시민이 물론 다 되긴 하지만 구역별로 받아야 될 서명 수가 있던 거 아니었어요? 상관없대요. 아 그러면 상관없겠다. 저 그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 얘기 그렇죠. 그런 건 요건 맞추기 어려운데 너무 그거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흥 꼭 그 뭐죠? 서명권자가 그 사람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위임자가 돼야 돼요. 위임자로 처음부터 시에 등록해야 돼요. 말만 설명하다 끝날 것 같아요.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서명을 하는 사람 이렇게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명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등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명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미리 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그 등록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따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상위법에서 모든 아동들의 출생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흥시가 시흥시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시흥시장의 권한으로 그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여타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 근거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조례고요. 그래서 체류 중인 이주민은 공공이 발견하게 되면 출입국관리청에 알려야 돼요. 알려지게 되면 체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강제 출국의 위험에 처해지겠죠. 그래서 그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교육 공무원이거나 보건의료 종사자는 그 통보 의무를 면제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미등록 이주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를 출생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코로나 외의 업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네네. 만약에 이 사태가 길어지면 보건소라고 말을 했을 때 보건소가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또 지연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10조에 보시면 통보 의무에 면제가 있다면 네.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지만 상위법을 이상하는 내용을 둘 수는 없거든요. 출입국관리법에 이미 공무원은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보건의료 종사자랑 교육공무원만 통보 의무가 면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 조례로 여타 공무원도 통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신청이 부 또는 모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출생 신고가 못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와 약간 이렇게 연계돼서 생각하면 뒤에 4-2에 출생 확인 신청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출생 신고가 안 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어쨌든 혈연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누구나 출생 확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의 출생 증명서 같은 소명 자료는 필요하다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본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그 공적인 출생에 대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4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 다 센터장님들 한번 해가지고 감사한다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출생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래서 출생 등록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사례사례 설명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또 한편 너무 저마다 다른 생각을 노출시키는 위험도 있고 아까 여기 공무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개입을 해야 하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걸 케이스로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떤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있으면 바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법에 기반한 게 뭔데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초반에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는 방법.
좋은 일이니까 나도 함께하고 도와줄게 정도지 이거에 약간 당사자라든가 혹은 이러한 지금 사안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든가 활동했던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 걸 발표하는 것까지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망한 아이를 뒤늦게 발견했다. 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출생 신고가 안 된 채 9살이 돼도 학교를 못 간 아이를 발견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알고 있었다면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접근이 필요해서 그런 사례들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한 반론, 국정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노련함이나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선언권자 모집도 중요하지만 모집된 사람들이 정말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사실 진짜 열심히 물어보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정인 안소정 선생님 두 분이 좀 주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처음 맞닥뜨린 사람이 어떤 질문을 던져오는지 그런 걸 오늘 팀실은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현장에서는 요 좀 대표적으로 컴퓨터 하나만 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 주민자치 조직 또 좀 그렇게 좀 같이 섭외하면 어떨까 이야기했고 또 이제 동네 카페들 나는 알고 있고 또 어떤 그룹을 좀 만나면 이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7월인데 8월 초부터 이제 11월까지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아마 1차 진짜 그룹 이제 조례 운동을 실제 서명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교육이죠. 서명권자에 대한 교육이겠죠. 어떻게 그러면 한 7월 말까지 서명권자를 모집하고 그 뒤 2주 동안 서명권자와 함께하는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걸 진행하고 8월 중순부터 조례 운동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조정이 되는 건데 이제 먼저 이야기 드렸었고 그 외에 이제 시흥미용협회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 시흥시에 있는 아동 돌봄 운영하는 기관장님들, 그다음에 활동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일단 서명을 좀 받을 계획이고요. 그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또 기관의 조직적인 어떤 선권자분 등록해서 미임신고증 발급까지 완료된 분이 181명. 사실은 제가 8,285명, 거의 1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의 서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느 정도의 일이 될지에 대한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별로 구분해서 쓰기 너무 어렵다. 시민을 위해서 주민 발의를 하는 건데 꼭 이걸 동별로 따로 써야 한다는 이 조항은 너무 불편합니다. (10월 10일, 11일) 이때 11일이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 거리 캠페인 진행하는 이 안 괜찮으실까요? 코로나19 상황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제약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더 어렵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명을 받아가는 것까지 너무 어려운 과정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추석 빼면 진짜 거의 한 달, 10일, 한 달 반 정도 이제 남았거든요. 우리의 목표대로 10,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다 같이 파이팅하고 스타트 지금 4단계 연장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10월 4일 이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은 이야기 주신 대로 10월 뭐 9일, 10일 요 주간부터 그냥 매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여력이 되는 한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주는 것, 그 다음에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효과적인 걸 확인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걸 소개하고 실제 서명을 받아줄 수 있는 지역 내 인플루언서들, 좀 발이 넓은 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은 그 경험에 비춰가지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곳 아파트 총 연합회 회장님을 초대받아서 서명관자로 등록하시고 오늘 시흥시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대표님 만나가지고 서명관자를 등록하시고 그분들이 많이 해주실 걸로. 이제 추천이죠. 사실 저희 공동대표가 14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분들이 또 그 활동하시는 기관이든 혹은 잘 아는 지인이든 통해가지고 서명관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비율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수가 저희가 초반에 우리 이런 거를 하고 이런 시흥을 함께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시흥 시민 1만 명의 서명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 이 아이가 언제 누구를 부모로 해서 태어났다라는 그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10월 3일까지 4단계 연장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단계가 낮아지면 바로 그 다음 주말부터는 거리 캠페인을 병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오프라인 집계된 수가 2,118명, 그러니까 온라인 집계 수가 189명에서 2,267명이신데요. 8월 26일부터 서명을 개시했는데 거의 9월 둘째 주에 위임신고증 발급되고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을 좀 고려하면 약 1개월간 한 지금 1만 명 목표의 4분의 1 정도 도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5일이 서명 마감인데 1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고, 사람이 너무 없는 곳에 제가 전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소래산 입구에서 안 하고요. 비둘기 공원에서 했어요. 아, 네네네. 비둘기 공원 어땠어요? 오늘 27명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 시간 쓰신 거에 비해서는 그쵸? 그냥 앉아 계신 분들한테 설명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전단지만 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명하면 개인정보 다 누출돼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걸 왜 시민들이 하냐, 시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청원을 해가지고 할 거다 조례를 그랬더니 국회 가서 피켓을 이 시간에 들고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게 시흥시가 할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고생을 시키냐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국회에 가서 서명받는 사람들이 200명이면 200명이 국회에서 그 앞에서 피켓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날은 많이 모일 것 같은 곳에 차라리 그 서명권자가 한 명 가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QR 받듯이 거기 옆에 QR 할 때 뭐 이렇게 서명 뭐 이렇게 쓰잖아요. 개인정보를. 그 옆에 서명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센터가 또 이제 각기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저고, 그러면 센터의 다른 선생님들은 각자의 업무 때문에 또 이 캠페인에 대해서 막 많은 관심을 또 못 쏟으시잖아요. 거의 뭐 저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센터 내에서는. 그게 좀 외롭죠. 아이들이 진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데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나라에서라도 좀 보호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입양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부모는 당당할 수 있지만 아이는 당당하다 안 당당하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던져져야 되는 게 입양인의 삶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내 진짜 친생 부모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졌던 게 그럼 나는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냐는 게 누가 나를 낳은 거지? 그리고 나는 버려진 건가? I go to a doctor's and they'll ask me all the time, what is your family history? Well, I don't know. Right? So that's a question that a lot of doctors will ask you. What is your family history about this issue, that issue? And then I just go, I don't know because that's never recorded, right? Because I don't know who the birth parents are. 내 공백을 내가 만든 건 아니지 않는가? 이 공백을 왜 나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그 답을 듣고 싶은 건데 들을 데가 없는 거죠. 왜? 기록이 없으니까. 잘 키우셨지만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자라는 거예요. 늘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를 포기한 이 친생가족과 지금의 입양부모 사이에서 나는 그러면 늘 혼란스럽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통합해야 갈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은 그 태초에 아주 연결돼 있던 깊은 연결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리가 아주 섬세하고 만약에 꼭 분리해야 한다면 아주 섬세하고 느리게 분리해서 이 아이의 어떤 역사나 기록이 하나도 소실되지 않도록 보내는 부모도 노력해야 되고 기관의 실무자도 노력해야 되고 아이를 받아들인 입양 부모도 그런 걸 다 잘 챙겨서 아이와 함께 받아들이면서 아이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그런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야 아이는 새로운 곳에서 나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서 나는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다 나라는 거. 그게 다 나라는 것을 통합해 가면서 크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컸을 때 나의 생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어떤 이런 유전적인 특성들 그리고 지금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어떤 유산들 혹은 영적인 유산들 이런 걸 다 통합해서 그래 그게 나야. 내 인생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행복해 갈 수가 있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그동안은 정말 많이 유실이 됐었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서명권자 분 중에 한 분이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한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연락해보라고 그 김동민 팀장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근데 연락드렸더니 그냥 뭐 저희 다른 서명권자분들처럼 협력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좀 적극적인 단체 실무력을 좀 보태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지를 좀 내비쳐 주셔가지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도 단체 차원에서 좀 같이 결합해서 힘을 실을 의지까지 있다. 명분이 필요한데 기존에 어쨌든 우리 동네 연구소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좀 같이 좀 추진해왔던 단계이지만 뭐 협력 단체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우리도 같이 하는 명분을 조금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근데 그럼 이왕 그렇게 하는 거 사실은 지금 기존의 서명권자분들이나 공동대표단 분들도 다 소속 기반 단체나 모임들이 있으신데 실은 거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조례운동에 함께 하는 개인으로 좀 참여하시는 게 컸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아예 단체로 같이 들어오는 걸로 여쭤보고 아예 협력 단체들을 다 띄우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결합해 계셨던 분들께도 협력 단체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관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들에 또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협력 단체로 이렇게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모이신 여기 선생님들 활동하고 계신 단체가 또 저희 이 조례 운동의 협력 단체가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흥시장이 출생 확인증을 확인 가능한 보도 정보를 담아서 발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늘었어요. 오늘 200명 추가로 받은 거 확인. 오프라인과 온라인 해가지고 9,411명이고요. 그래서 배국 것까지 좀 정확하게 집계가 확인이 되면 10,000명 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행정이랑 확인한 게 행정이 직접 팩스로 좀 원본으로 좀 받아가지고 수합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게 한 1,0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관련 단체들이나 동에서 받은 것들은 아직 수합을 안 한 상태예요. 1,000명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 최소한 13,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25일까지 좀 최대한 다 설명을 받아서 그 주말에 좀 수합하고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제 월요일부터 수합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기 목표 달성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 플릿이 들어가 있던 박스. 아니, 될 거 없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건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진짜 이렇게 모인 게 좀 꿈만 같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안 된 거잖아요. 시흥시에서 이런 거 빨리 생겨가지고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2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에 일단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함께 해주신 시장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에서 너무나 많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에서 많이 협조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당초 계획보다도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 운동을 시작해 주신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과정 중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참여조례로 서명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대면 활동도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 숭고한 일을 해내신 분들께 정말 이 대표단 분들과 또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시정으로서 감사드리고 이제 의회의 판단에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진솔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이 조례의 취지와 또 앞으로의 그 실천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시 지평구로서는 우리 시흥시 정부로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 동기를 이끌어내는 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한 아이를 찾아서 구해내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책임 다하는 시민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뜻 훼손되지 않도록 더 빛을 발하도록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네. 아니 저는 약간 과제가 끝나지 않은 느낌. 아직 턱 하나 얹혀 있는 게 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좋기는 한데 이게 발휘될 때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시의원들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예산 쓰는 일 자체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거랑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써서 보냈거든요. 과연 상해 보호로 해야 되는지 씁니다가 맞는지 씁니다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밖에서는 기자회견이면 구호 외쳤을 텐데 여기는 구호 외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냥 마음속으로. 조례운동 공동대표로 참여하게 된 이상민입니다. 처음 주민조례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나같은 평범한 시민이 이런 일에 동참해도 될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기로 마음먹으며 출생허가증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 나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주민조례 서명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공부하며 말도 안 되는 법안과 현실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평등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진행함으로써 저도 그렇고, 그리고 최소 200명 이상의 시흥 시민들이 출생 미등록 상태의 아동의 문제와 이게 지자체 차원의 의지로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혹은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출생 확인증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해서 풀 문제들이 굉장히 더 많고, 접수증 나오면 접수증 들고 밖에서 사진 한번 찍고 같이 받는 걸로 좀. 네, 이렇게 할까. 다 들어오세요. 저 찍어주실 거예요. 주간시흥 대표님이 찍어주실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사랑합니다. 네, 좋아요. 이제 시작이죠. 뭐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의미를 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만 소위 떠드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그냥 학대에 분노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래도 어느 순간 훅 바뀔지도 모르죠. 이렇게 법안도 발의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발의되는 거에 준비를 해야 되니 저 택시 온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그냥 청구 요건 충족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냥 다행이다? 뭐 사실 처음부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충분히 각오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그 지역 풀뿌리 네트워크랑 연대를 해야 할 거란 말이죠. 지자체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번 이슈를 레이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워낙에 조례 제정 청구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도 시작했던 거는 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주제로 이해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작한 거였는데, 혹은 몇몇의 시민단체 활동가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든 아이들의 삶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면서 조례 운동을 시작했었고, 출생 확인증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큰 변화가 단번에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출생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통해서 시와 주민과 의회가 좀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그것이 중앙부처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단지 특정 NGO 활동가 혹은 당사자 혹은 법률가들만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알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작한 거였으니까. 왜 시의회가 직접 발의하게 하지 않고 이런 주민조례 제정 청구 운동으로 갔느냐, 그 어려운 길을 택했던 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였으니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쉬웠긴 했겠지만, 근데 놀랍게도 성공을 했으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거죠. 후보가 끝 다음에 다음번에 또 태웠을 때 또 그 자리만큼 녹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도 뒤에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나 저번에 요만큼까지 녹았었는데 난 이만큼만 녹는 아이야 라고 기억을 한대요. 다음은 토론 순서에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주민청구 조례안 시흥시 출생 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을 주민조례 발의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각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각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민 청구 조례안이 비록 각하되었지만 부서에서는 이번 논의건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아동 복지를 최대한 고민하여 시흥시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